침묵. 화려함이 사라진 뒤엔 행인마저 끊기고 악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랫소리는 그저 목이 메일 뿐이죠. 웅장했던 검은 위세를 잃고 그 광채마저 가라앉고 보석 같던 검은 고는 떨어져 금빛별이 꺼져버립니다. 옥계단에는 정막 속에서 가을 이슬이 맺히고 달빛만이 한때 노래와 춤이 가득했던 그곳을 비추고 있네요. 그때의 그 영화는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고 오늘 결국 서릉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금병매는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폐허의 이미지로 서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시작부터 인간의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 바로 성공이라는 욕망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겉보기에는 삶의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걸 썩게 만드는 가장 날카로운 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곧이어서 훨씬 더 강렬한 경고가 나옵니다. 16살 미인은 몸이 버터처럼 부드럽고 허리에 검을 차고 어리석은 남자를 벤다. 비록 사람 머리가 떨어지는 건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네 골수를 말려 죽인다. 와, 정말 섬찟하지 않으세요? 이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명적인 위험, 그러니까 세계독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술, 색, 재물, 권력, 이 4가지 고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쫓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서문이 딱 묻는 거죠. 어차피 결국 다 끝나 버릴 텐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입니다. 이 서문은요, 이런 욕망들 중에서도 가장 독하다고 할 수 있는 2가지, 바로 재물과 세욕을 직접 비교하고 있어요. 재물의 독이 사람을 모았다가 또 흩어지게 하는 그런 차가운 현실을 보여준다면 세계 독은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명분이나 우정,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던지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경고의 마무리는 불교 경전이죠. 금강경의 한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쫓는 그 부와 명예, 쾌락이라는 게 결국엔 꿈, 환상, 거품, 그림자, 번개,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쥐는 바로 그 순간 사라져버리는 정말 덧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철학이 금병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좀 철학적인 서문은 뒤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는 송나라 휘종 황제 시절 산동성 동평부에 있는 청화현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서문경이라는 인물입니다. 부유한 약재상 집안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자랐죠. 그런데 공부보다는 노는데 훨씬 더 재주가 있었어요. 도박이라던가 주색 잡기, 못하는 게 없는 한량인데 동시에 또 아주 교활하고 일처리 능력도 뛰어나서 이 지역의 실세로 군림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위 10명의 형제라고 불리는 무리가 대표적이에요. 가장 친하다는 응백작부터 시작해서 가산을 몽땅 탕진한 사휘대까지 면면을 쭉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의 돈과 권력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절, 복지도, 화자허.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전부 서문경의 부와 권력에 기생하는 아첨꾼들이었던 거죠. 금병매는 바로 이렇게 돈으로 맺어진 아주 위태롭고 불완전한 관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문경이 아내 월랑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겠다고요. 아주 제대로 된 술상에다가 기녀까지 불러서 거하게 한번 놀아보겠다는 거죠. 그의 방탕한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월랑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 친구들이 다 양심도 없는 자들이라면서 쓴소리를 하죠. 심지어 셋째 첩이 아프니까 술도 좀 줄이라고 충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월랑은 이 혼란스러운 집안에서 유일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양심의 목소리 같은 존재인 셈이죠. 자, 서문경과 그 무리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지내고 있을 때 이 청하현에 전혀 다른 종류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판도를 확 바꿔놓습니다. 그가 바로 경양강의 영웅이죠. 서문경의 단짝인 응백작이 호들갑을 떨면서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무시무시하던 경양강 호랑이를 어떤 장사가 맨주먹으로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 소문은 곧 현실이 됩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그 영웅의 행차를 구경하죠. 그의 이름은 바로 무송. 늠름한 체격에 강인한 인상까지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송이라는 인물이 방탕한 서문경과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점이에요. 현의 관리자가 그에게 아주 큰 상금을 내리는데요. 무송의 반응은 그의 힘만큼이나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면서 공을 돌리고 상금마저도 호랑이 때문에 고생한 사냥꾼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그의 압도적인 힘뿐만 아니라 이타적이고 고결한 인품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하연의 도두라는 벼슬까지 얻게 된 무송. 그는 어느 날 거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과 기적처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친형, 무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눈에 봐도 아주 극명하죠. 동생 무송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웅인 반면에 형 무대는 키가 작고 보잘것없어서 삼촌전국 수패라는 별명으로 놀림받는 과자장수일 뿐이거든요. 이렇게나 다른 두 형제의 운명이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축이 됩니다. 무송은 이제 형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또 다른 인물과 마주하게 되죠. 바로 형수인 반금년입니다. 반금년, 그녀는 복숭아꽃 같은 얼굴에다가 노래와 글씨에 도능한 아주 재주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주인의 농간 때문에 원치 않게 무대에게 시집 온 후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남편을 늘 미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남편을 까마귀, 자신은 봉황에 비유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불행을 탓해요. 내 진짜 금이 땅에 묻혔는데 나는 금벽돌인데 어찌 진흙 기와와 같으랴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그녀 마음속에 얼마나 불만이 쌓여 있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런 그녀 앞에 영웅적인 시동생 무송이 나타난 겁니다. 둘의 첫 만남은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걸로 시작돼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인사 속에는 이미 위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반금년은 곧바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무송을 보자마자 같이 살자고 제안하죠.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은 더럽다면서 자기가 직접 챙겨주겠다는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녀의 억눌렸던 욕망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범해 보였던 형제의 재회는 이렇게 한 여인의 위험한 시선과 만나면서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모든 탐욕은 이렇게 시작되죠.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미소, 그리고 한 번의 우연으로 말입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얽히게 될까요?